나라고? 아 내가? 너 왜 그래? 아 부담스러워. 이런 환대가 처음이라 좀 잠시 후에 모실 선생님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사 강사 큰별쌤으로 불리시죠? 우리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진짜 이렇게 보온에 와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뵈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좋습니다. 네, 저도 정말 앞에 너무 흥이 올라와가지고 저도 막 뒤에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니, 특히 저는 우리 여기 이재승 팀장님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이런 이벤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진짜 제가 전국을 다니고 있지만 이재승 팀장님이 전탑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가면 재밌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이 재미와 의미를 다 갖추기 쉽지 않은데 전 그래서 이번에 이재승 팀장님이 함께 하신대 가지고 야 이건 무조건 성공이다. 야, 너무 좋다. 재미는 이재승 팀장님 담당하시고 의미는 제가 담당하면 되잖아요. 맞죠? 너무 잘하셔가지고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은입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 진짜 보은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교과서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은을 보다가 여기 딱 봤는데 야,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의미 있는 이 보은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조명 좀 잠깐 낮춰주시고요. 제가 오면 항상 이분들이 같이 오시는데 혹시 이분들을 아실까요? 네. 같이 오려고 했는데 이재승 팀장님이 돈이 없으시대요.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에서 음향 테스트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거벗은 한국사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음향 테스트 중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한국사편 소리 질러! 조금 있으면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의 강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목. 강연 재밌게 들으시고요. 복습은 TVN 스토리 벌거벗은 한국사에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 강연 재밌게 들으세요. 재밌게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요, 한국에서 한국사 프로그램 하면 방송에 정말 감초처럼 늘 등장을 하고 있죠. 네, 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 방송뿐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을 결국은 또 저를 만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 방송보다도 바로 이 공간이죠.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대한민국 제일 큰 시험이 수능이었어요. 수능. 고3들이 모두 수능이었어요. 한 해 49만 명 정도 응시를 하는데 요 근래에 수능보다 더 큰 시험이 하나 생겼습니다. 많을 때는요 한 해에 무려 60만 명이 응시를 해요. 어마어마한 메모드급 시험이 하나 생겼죠. 그런데 이 시험을 주로 누가 보냐면 주로 학생들, 특히 20대가 압도적으로 봅니다. 이 시험 독특한 게 이건 시험을 보는 것보다 접수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한꺼번에 몰리니까 서버가 다운이 돼. 그래서 렉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3시간 만에 들어가 보면 내가 시험 봐야 될 장소는 이미 다 차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보온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다 차버린 거야.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의 이름은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이제 모두 보시게 될 거예요. 보게 돼 있어. 왜냐면 한 해에 60만 명이야. 보게 돼 있어.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국가와 관련된 기관에서 내가 좀 일을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요즘 청춘들의 로망 꼭 들어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그 뒤에 무슨 공사,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뒤에 무슨 공단이 붙어요. 연금공단, 건강관리보험공단, 그 다음이 공무원, 군무원, 경찰관, 간호사, 소방관, 교사, 무지하게 많아요. 국가와 관련된 기관들이. 그곳에 내가 좀 취업을 하고 싶어. 또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 지원이 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어쨌건 간에 취업을 위한 준비로서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다 볼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볼 거예요. 전부 다 보실 거예요. 혹시 저 이미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봤어요? 손 들어봐요. 오 그래요? 여기 맞네. 여기 어디 학교예요? 아 보은여고. 오 좋아요. 근데 지금 손 안 드신 분들도 다 보시게 되어 있어요. 네, 어쨌건 그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볼 텐데 그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만나야 되는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저예요. 네, 저예요. 네, 저예요. 네. 제가 현재 누적 수강생이 제가 지금 현재 700만이에요. 700만. 네, 700만이고 아마 조만간 1000만 넘어갈 것 같은데 사실 저를 이제 보려면 이제 작은 핸드폰이라든지 모니터 통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은에 직접 이렇게 와서 박수도 하고 안녕. 안녕하세요. 아유 이뻐라.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 학생도 안녕. 네, 완전 반가워요. 완전 반가워요. 네,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 만나기 좀 어렵다. 네, 오늘 모처럼 만났으니까 진짜 이 한 시간이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책을 통해서 보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기 우리 아까 팀장님이 준비한 선물 이것도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제 책도 지금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여기다가 사인을 했어요. 이따가 중간중간에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준비됐죠?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내볼 텐데, 자, 여러분들 보은이라고 하는 이곳. 자, 일단 한번 보은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좀 설명 좀 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 서울에서 오셨죠? 나 서울에서 왔으니까 선생님한테 제가 제가 자랑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해볼래요? 어머, 너 벌써 손 들었어. 내가 선물 줄게. 와, 뭐든 줄게. 네, 자, 일단 저 마이크 혹시 팀장님 역시. 저 우리 남학생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보은에 대해서 한번 좀 자랑 좀 해줘요. 네, 간단하게 조금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은은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추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법주사의 팔상전도 있고, 이제 조선의 유일한 목조 건축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잠시만, 지금 학생이에요? 네. 몇 학년이에요? 저 고등학교 1학년. 어디 학교예요? 저 보은고등학교. 보은고등학교? 예. 아니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해요? 아니 원래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 선생님 강의 보면서 학능검 1급을 따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네. 저랑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저 처음 봤는데 저와 함께 공부한 모니터 통해서 공부한 친구는 다 저렇게 됩니다. 와, 너무너무 감동이다.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제 이름은 김우용입니다. 우용? 네. 우용 별님이었구나. 네. 좋습니다. 자, 우용.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용아. 예. 너무 이 보은에 대해서 설명 좋았는데 언제 여기 혹시 보은 출신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앞으로 이 보은에 대해서 지금처럼 많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좋습니다. 선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폼이요. 자, 또 선생님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어디 중학생이에요? 아, 그럼 여기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한번 팀장님을 바쁘시다. 요 가운데 여기 학생. 자, 여기 어디 학교예요? 보은중학교? 보은여자중학교? 오케이. 자, 보은여자중 몇 학년이에요? 일단 보은에는요 아까 말했듯이 자, 잠시만. 자, 몇 학년? 저 3학년 이름이? 김찬이요. 찬이. 아, 좋아. 아, 난 이렇게 번쩍 손 들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찬이야. 자, 우리 그 오빠가 이제 보은에 설명해줬고, 자, 이번 우리 찬이 차례. 보은에 대해서 나 지금 서울에 사서 잘 몰라. 보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보은에는 10월은 대축축제예요. 대추 축제. 그리고 벚꽃길도 해요. 축제. 벚꽃길. 그리고 3년상도 있어요. 3년 산성도 있고요. 신라가 3년 산성을 구축했어요. 그랬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선물 좀 주세요. 잘한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사인한 책 줄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여러분들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어떤 그 고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전 국민들이 다 봐요.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전 국민들이 다 보게 돼 있는데 그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도 이 보은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역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지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디가 떠올라요? 서울 떠오르고 또 경주 떠오르고 또 공주, 그렇지, 또 부여 뭐 이런 데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은도 한국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곳 보은도 너무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아예 그냥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 한번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우리 2층에 기회 좀 드릴게요. 자, 2층에. 자,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수업 번쩍. 나 아직 문제 공개 안 했어. 자, 저기 맨 앞에 요 하얀색 옷 입은 친구. 아이고야. 잠시만요. 몇 살이에요? 12살? 12살? 12살, 오케이. 어디 학교? 잠시만요.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이름이 뭐죠? 상수요. 우리 상수. 자, 일단 우리 상대 박수 한번 먼저 줍시다. 자, 상수야. 지금 내가 낼 문제는 사실 상수가 푸는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푸는 문제인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미 나온 문제예요. 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를 한번 공개해 볼게요. 자, 갑니다.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상수야 잘 봐. 답사 자료지. 우리 고장의 역사를 찾아서 목차 보니까 1. 신라의 축성 기술을 보여주는 3년 산성이 있대요. 2. 현존 가장 오래된 목탑인 팔상전에 있는 법주사래요. 3. 동학교도가 교조신원과 척 외양을 외친 장안리라는 마을이 있대요. 자, 지금 이렇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전 국민이 보는 이 시험에 이 지역이 어디냐를 묻는 문제가 나온 거야. 자, 그럼 한번 공개해 볼게요. 자, 상수야. 자, 화이팅! 자, 간다. 자, 이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자, 3년 산성도 있고 법주사도 있고 이 동학교도가 이 척 외양을 외친 장안리도 있는 이 지역을 찾아야 돼요. 자, 이거 3점짜리야, 3점짜리. 네, 3점짜리.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제일 높은 점수입니다. 자, 갑니다. 상수 화이팅. 가나다라마. 자, 상수야.
가나다라마. 여기서 답은 어딜까요? 가나다라마에서 찾으면 돼. 가나다라마에서. 자, 상수야.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우리 상수가 나! 박수! 잘했어요. 선물 드릴게요. 네, 잘했습니다. 네. 다시 좀 문제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한국사 능력검정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 국민이 다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 국민이 모두 외운다는 거예요. 외운다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이 문제를 맞추고 합격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 어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보은, 이 지역이 한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진짜 말씀드리지만 지역별 문제 많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 몇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은이다. 이 보은이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곳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이 보은의 이런 역사들을 외우고 공부하고 있다.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보여드리면 다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은은 이제 이런 곳이 이제 이곳에 왔어 우리가. 자, 그럼 이 보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우리는요 약 한 150년, 한 100여 년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저 조명 켜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 150여 년의 역사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세 덩어리로. 자, 먼저 첫 번째 덩어리는 언제냐면 1876년도에 우리가 개항을 해요. 문을 열어요. 그래서 요 당시를 우리는 개항기 첫 번째 덩어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는 언제냐면 1910년 우리가 망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시작되죠? 그렇죠. 일제강점기. 요게 두 번째 덩어리야. 첫 번째 덩어리는 뭐라고요? 개항기. 두 번째 덩어리는 일제강점기. 자, 그리고 1945년 우리는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세 덩어리 개항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 이렇게 세 덩어리로 한 150여 년의 역사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각 시대별로 각 덩어리별로 그 시대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더란 말이야. 숙제가 개항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숙제가 있었고, 광복 이후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숙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를 보니까. 자, 그러면 개항기 시대,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개항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뭐였을까? 과제가 뭐였을까? 그건 바로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 당시를 사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야.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 조선 신분제도였어요. 신분제. 맨 위가 누구예요? 그렇지. 왕을 포함한 그들 집단이 있잖아. 왕족을 포함한 그들 있잖아. 그렇지. 양반. 그 다음은 누구예요? 양반 다음은 중인. 그 다음은 상민. 그 다음은 천민. 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크게 네 신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대략 한 500여 명 왔으니까 한 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보세요. 제가 볼게요. 이 정도 집단이면은 제가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한 명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혹시 이 중에서 저는 풍양조 씨예요. 손 들어봐. 풍양조 씨. 풍양조 씨 없어? 저희 집 풍양조 씨. 내가 없네. 아, 요 동네는 없어. 좋아. 그러면 자, 이제 두 명은 나올 거예요. 그럼 자, 다음 두 번째. 자, 다음 두 번째. 이 중에서
안동 김씨 손 들어봐. 안동 김씨 한 2명 정도 나와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어디 있어요? 오! 여기 나오셨어요. 네, 안동 김씨. 자, 제가 안동 김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선물을 좀 드릴게요. 네, 조상님 덕분에 지금 선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잠시만 받으시고요. 예, 영광입니다. 안동 김씨에 대해서 잠시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안동 김씨 옛날에 양반이라서 많이 들었어요. 그죠? 혹시 아버님한테 이제 안동 씨라는 설명 좀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우리 집안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안동 김씨가 옛날에 나왔었는데 아주 망했다고. 알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500여 명이 있는데 지금 한 분 나오셨어요. 안동김 씨. 어디 또 있어요? 어머, 우리 애기들 어머 안동김 씨야. 어유 만나 반가워요. 여기도 안동김 씨 집안이구나. 좋아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풍양조씨는 없어요. 안동김 씨는 한 명 있어요. 이게 왜냐면 원래 조선시대 양반의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7%가 채 안 돼요. 원래 양반의 인구는 여기 지금 500명이니까 5, 7이 35 진짜 확률적으로 양반 인구 이 중에서 진짜 양반은요 30명 정도예요. 확률적으로. 나머지는 다 뭐다? 쌍놈이야. 이거 확률적으로 한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혹시 여기 지금 아닌데 우리 나 쌍놈 내가 쌍놈 집안이라고? 지금 굉장히 좀 의아해하시는데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7%가 안 되는 양반들이 임진왜란 병자로 지금 조선 후기 오면서 갑자기 양반들이 50%, 60%, 70% 전체 인구에 엄청나게 늘어나요. 왜 양반들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왜냐면 바로 이 쌍놈 집안의 사람들이 양반 집안의 족보를 사거나 족보를 위조하거나 돈을 내고 양반을 사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선 후기 오면요 전 국민의 양반화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경주 최씨. 근데 제가 다시 경주에 가면 항상 그 경주 최씨 그 전화 와요. 아이고 우리 집안의 자랑 최 선생. 왜 저기 우리 집 와서 저 어른들 인사하고 가야지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저번에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딱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근데 최 선생은 몇 대 손에 무슨 파야?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 최 씨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는 그때 무슨 파에 몇 대 손이야?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족보가 없어요. 근본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분명히 우리 집안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별게 없더라고. 결론 내렸잖아. 아, 우리 집안 쌍놈 집안이다. 그렇다 그 박수까지. 잠깐만요. 아니,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7% 이외 93%다 확률적으로 쌍놈 집안이 가능성이 많은 거야. 자, 근데 여기 지금 안동김씨. 왜 안동김씨 풍양조씨 물어봤냐면 풍양조씨 안동김씨는요 조선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뼈대 높은 하늘 높은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의 족보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거야. 지금 이 안동김씨라고 손드신 저분은요 진짜 양반의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안동김씨 저분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참 재수 없는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 아니 100여 년 전만 태어났으면 저분이 저렇게 앉아계실 분이 아니야. 왜 이게 500여 명의 군중서 이렇게 자리 하나 앉아계실 분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저분의 말을 끌어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신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바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제.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약에 노비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비의 자손이니까 여러분 노비야. 조선시대라면.
그럼 여러분들 이름 어떻게 지어주는 줄 알아? 저번에 드라마 나오더라. 너 노비야? 너 나 양반이야. 너 내 노비야. 너 이름은 너 웃었어? 너 웃었어? 너 이름은 너 구덕이야. 저번에 보니까 그 드라마의 노비 이름이 구덕이에요. 구덕이 아시죠? 구덕이. 야, 사람 이름을 구덕이로 지어.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내 이름이 구덕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이름이 내가 구덕이래. 그럼 구덕이라고 사는 거야. 양반들이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멍석말을 엄청 패. 맞는 거야.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얘기도 못해. 신분제는 그런 거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모두 안동 김씨도 한 자리에 앉고 쌍놈 집안의 출신도 한 자리에 앉고 구덕이 집안 출신도 한 자리에 앉고 다 같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큰 변화예요. 자, 그래서 개항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신분제를 깨는 거, 이게 숙제였어요. 두 번째, 일제강점기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숙제는 뭘까요? 그렇지, 바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개항기는 신분제로부터의 해방, 일제강점기는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자, 그러면 현대 광복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숙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산업화와 민주화, 가난과 독재로부터의 해방. 역사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게 그 시대의 과제라고. 자, 다시 한번. 개항기의 과제가 뭐라고요? 신분제로부터 해방. 일제강점기 뭐라고요? 식민지로부터 해방. 광복 이후의 과제는 뭐라고요? 가난과 독재로부터의 해방.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분제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식민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절대 가난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대통령을 여러분 손으로 못 뽑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신분제도 아니고요, 식민지도 아니고요, 절대 가난에서 벗어났고요, 여러분 손으로 대통령 뽑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일상으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바로 여러분들의 이 일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쓰러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이 공간이 오로지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공간,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앞 세대들이 스스로 걸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걸음 위에서 피어난 결과물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공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요, 모두 역사에 빚이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역사에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나 혼자 잘나가지고 내가 그냥 지금 이 시대를 즐기는 거야? 아니고요. 나의 이 시간과 나의 이 공간, 내가 이걸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나가는 과정이 저는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역사에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바로 우리는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신분제도 아니고 식민지도 아니고 절대 가난도 아니고 대통령 여러분 손 뽑잖아.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누리고 있잖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주셔야죠. 역사에 무임승차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역사의 개괄 설명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자, 개항기의 과제는 뭐다? 신분제로부터 해방. 일제강점기의 과제는 뭐다? 식민지로부터 해방. 현대사의 과제는 뭐다? 가난과 독재로부터 해방.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개항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개항기의 과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분제로부터 해방,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안동김씨 표영씨 이거 말고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의 출발이 돼야 되는데 그 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론이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여기 지금 최재우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최재우 몰라요. 잘 몰라요. 알아야 돼. 너무 중요해. 왜? 우리 할아버지야. 경주 최씨야.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좀 자신은 없어. 왜냐면 우리 집도 족보에 산 것 같아가지고. 어쨌건 간에 자, 최재우야, 최재우. 자, 이 최재우가 만든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동학이라는 겁니다. 동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퀴즈 한번 해볼게. 자, 동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좋아요. 자, 이거 몰라요 이게. 자, 동학에서 제일 중요시 어머 깜짝이야. 잠시만, 이 이름이 뭐더라? 정민이요. 오, 정민이. 너 맞아. 너 보은이지. 아, 이 정민이가 전국을 저를 따라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역사 강연이 있으면 어이구야, 맞아. 그래서 언제 한번 맨날 선생님 보은도 와주세요 했었는데 반갑다고. 어이구야, 그래. 반가워. 깜짝 놀랐네. 자, 정민이라고 그랬나? 오케이, 정민아. 자, 기회 줄게. 선물 줄게. 자, 동학. 최재우가 창시한 저 동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뭔가요? 평등? 그 평등을 동학의 용어로 한번 바꿔줄 수 있어요? 인내천사. 다시 한번 큰 소리 뭐라고요? 인내천. 인내천이 뭐예요? 인간과 하늘의 가치가 소중히 똑같이 평등하게 여겨라. 잘 풀었어요.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이거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안 넘어가. 오케이, 인내천입니다. 인내천. 자, 인내천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동학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보세요. 분명히 계양기의 과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분제로부터 해방이잖아. 그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재우라는 인물이 동학을 만들었고, 동학에서 가장 중요하신 게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노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고요. 사람은 다 모두 다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덕이 어찌 구덕이라는 이름을 짓겠습니까? 이 귀한 사람에게 어떻게 구덕이라는 이름을 짓냐고요.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라면 이 구덕이라는 이름이 너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동학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된다 라고 지금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학이라는 게 창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동학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계양기의 과제가 뭐라고요? 신분제로부터 해방이야. 그 신분제로부터 해방이라는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최재우라는 인물이 동학을 통해서 신분제 모두가 다 귀한 사람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을 이야기하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안동김 씨도 여기 앉아있고 여기 다 이풍현 씨도 앉아있고 다 같이 앉아있어야 되잖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았어요. 어디 감히 구덕이 따위가 양반하고 똑같이 살려고 미친 거 아니야? 결국 이 당시 최재우의 인내천은 성립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분제 사회. 결국 최재우는 모든 사람이 귀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이거는 바로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 나오는
왜 그 소위 내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거기에 준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양반 중위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처형이에요. 결국 최재훈은 모든 사람이 귀해야 됩니다. 구덕이라는 이름 이거 사람한테 쓰면 안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아주 먼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1860년대 일이에요. 지금부터 한 130여 년 전? 그 당시 아주 먼 옛날 얘기도 아니란 얘기예요. 야, 이 당연한 말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 결국 동학은 체제를 부정하는 종교라고 해서 이거는 이단시 됐고요. 그 뒤를 잇는 이 최저가 죽었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이 최시영. 최시영은 30년 동안 계속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가장 강력한 사상법 무슨 법 위반자들일까요? 국가보안법. 요즘 이건 잘 모르는구나. 이게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국가보안법. 쉽게 얘기하면 이 최재훈과 최시영은 지금으로 본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에요.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 체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제를 부정해? 인내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최시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개항기의 과제가 뭐라고요? 신분제로 대박이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꿈이 있었다고요. 어떤 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나뉘어가지고 구덕이라는 이름 지어지면서 매 맞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물려주지 않겠다는 꿈이 있었다고요. 결국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인내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상으로 묶여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결국 1894년 동학 농민운동, 지금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지만 여전히 교과서에는 혁명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교과서 저자이기 때문에 올해 사실 교과서 바뀌는데 제가 이번에 동학농민혁명을 한번 좀 집어넣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국가적인 어떤 용어로서는 동학농민혁명이야. 맨 처음에 최재호, 최시영 나왔을 때는 이들이 일으킨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동학난이라고 했어요. 동학난이야, 동학난. 이거는 난이라고요.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일으킨 소요라고요. 난이라고요. 동학난이었어. 나쁜 사람들이 일으킨 행위라는 뜻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그러다가 지금 동학농민혁명. 용어 하나 바꾸는데 여러분들 130년이 걸린 거예요. 용어 하나 바꾸는데 13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자, 결국 1894년 바로 그 시대의 과제, 개항기의 과제가 뭐라고요? 신분제로 대박. 그 시대에 사는 꿈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 세상 물려주지 않겠다는 꿈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난 거야. 고부에서 들고 일어났죠.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맞서 정면으로 싸웁니다.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 승리 계속 승리하다 드디어 전라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전주, 이 전주성을 함락하게 되죠. 자, 이 전주성 여러분들 반만년 역사에서 이 전라도가 민에 의해서 점령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처음으로 이 전라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주가 농민들 손에 떨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요, 일본 군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 동아시아 정세는 이제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질서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무너지는 계기가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 들어왔고 일본 군대 들어왔잖아요. 이러면서 벌어진 전쟁, 그 유명한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청나라가 지면서 이제 이 동아시아 질서가 일본 쪽으로 넘어가는 계기, 어쩌면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가지고 청나라 일본 군대 오니까 이런 외세 물리치자 라고 하면서 다시
다시 동학 농민군들이 뭉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던 장소, 거기 어디면 공주의 우금치라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뭐 물론 이건 드라마 사진입니다. 드라마 사진이지만 한번 1894년 우금치를 넘고자 했던 이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번 그 모습만 떠올려 봅시다. 이들이 지금 1894년 그 우금치를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금치를 넘으면 바로 한양까지 갈 수 있거든. 한양에 가서 바로 그 일본의 폐악지를 물리치자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 우금치만 넘으면 바로 이들이 꿈꿨던 세상,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금치를 뛰어넘으려고 했던 이 많은 사람들, 이들이 누굴까? 바로 이 시대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금치 고개잖아요. 그 고개 위에 이미 일본이 기관총을 걸어놨어요. 높은 곳에서 기관총을 걸어놨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야, 저 고개를 넘어야 돼. 저 우금치를 넘어야 돼. 넘어야 되는데 저 위에 지금 기관총이 걸려 있는 거야. 여기를 넘어야 되는 거야.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여러분들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그게 엄청난 대단한 일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 우금치를 넘어야 되는 그 사람들 그 기관총 보면서 무서웠나 봐요. 이들도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이 가슴에 뭘 달았냐면 부적을 달아요. 이 부적을 달면 저 기관총에 쏘는 총알, 그 총알이 나를 비껴나간대. 진짜 믿었을까요? 진짜 믿었을까요? 저는 믿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니까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한 발짝 앞으로 뛰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작했던 그 우금치 전투, 그 우금치 전투에서 많게는 10만 명, 어마어마한 동학농민군들이 그 우금치 위에서 쏘아내고 있는 그 기관총의 총알에 꽃잎처럼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 우금치만 넘으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결국 그들은 그 우금치를 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바로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들이 주고 싶었던 그 사회, 신문지 없는 사회, 그 사회를 주기 위해서 그 우금치를 넘고자 했던 이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 동학이라고 한 것을 중발해가지고 바로 이 동학농민 혁명까지 오게 되는 그 시대의 과제, 개항기의 과제가 뭐라고요? 신분제로부터 해방이야. 어떻게든 여러분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거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 사회를 물려준다는 그 일념 하나로 출발했던 이 동학이 바로 동학농민 혁명까지 오게 되었던 모습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동학이 뭔지를 좀 설명하기 전에 제 설명을 잘 들었는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동학농민운동의 이 과정은요, 수능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교육과제 너무 중요해 다루기 때문에. 자, 조금 어려워요. 근데 항상 이 동학농민운동이 어려워요. 난이도 상위에 나가는 문제거든요. 이걸 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저 동학농민운동 저 맞출 수 있습니다. 누가 한번 해볼래요? 자, 이번에 어디? 저기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한번 제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아빠 좀 되시겠죠? 우리 아빠, 네, 아빠님한테 한번 제가 혹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예, 루청리에서 대추 농사 짓고 있는 홍승면입니다. 대추 농사 짓고 있는 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오늘 근데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 평소에
동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 그러셨구나. 유명하신 강사님이 부흥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부흥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진짜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요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자 문제 한번 갑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해드렸던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풀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목 떨어진 녹두꽃. 제자교도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그러니까 여기 아직도 이제 교과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도 지금 동학농민운동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시간수를 한별 보면서 그들이 추구한 사회의 모습을 알아본다. 장면별 구성 내용이에요. 1. 고부 농민들 폭정에 항거하여 봉기하다. 1894년 황토현에서 관군, 정부군을 물리치다.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다. 전주성 점령하고 나서 전주 화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여기에 들어간 말 마지막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이 체포되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가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파이팅입니다. 우리 대추농사 지으시는 우리 아버님. 자 보기 나옵니다. 자 47에 34번 문제였네요. 갑니다. 자 1번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다. 2번 백산에서 집결하여 4대 강령을 발표하다. 3번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 3번 정답! 아 성공했습니다. 아니 어떠세요? 이렇게 문제 보시니까 모처럼 문제 한번 풀어보셨는데 이거 사실 늘 나오는 문제고 또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학생들이요. 지금 마이크 있으시죠? 아직 없으세요? 예. 소감 한번 여쭤보려고. 예, 다시 한번 요 문제 이렇게 풀고 맞추셨어요. 소감 좀 한 말씀 주세요. 어려우셨어요? 쉬우셨어요? 그 문제를 푼 소감 이전에 네. 그 죽을 줄도 뻔히 알면서 네. 이렇게 그 역사 현장에 나섰던 우리 선조들의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저는 이 우금치였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저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저 기관총을 보면서 달려간다는 게 저게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우리 아버님 그렇게 말씀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동학이 도대체 뭐냐 이게. 아까 제가 인내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동학이 중요할까. 자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화되어 있어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저 밑에 구더기까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제야. 다시 한번 계양계 과제가 뭐라고요? 신문제로부터 해방이야. 그런데 지금 조선이라는 사회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수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신문이 되어 있고요. 양반은 이 구더기 멍석말이 아주 엄청 패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사회를 우리 뒤에 오는 사람을 또 모를 수 있느냐 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서양의 종교들이 들어와요. 서양의 종교들이. 자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기독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독교 신앙 많이 계실 텐데 그 당시의 관점에 제가 보는 거예요. 기독교. 자 기독교 봤어. 천주교예요. 천주교 봤는데 천주교도 지금 어떤 논리냐면은 맨 위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밑에 인간들이 있는 거야. 인간들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 복종이야. 절대 복종이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절대 복종이야. 그죠? 아까 얘기했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쭉 수직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 종교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수직화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판단했던 거야. 최재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된 수직화, 왕을 중심으로 한 수직화, 이걸 다 뜯어 고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개벽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제는 신도 사람과 동일선상에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수직화가 아니라 수평화. 그 수평화의 기준이 심지어 신마저도. 여러분 인내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뜻이 뭐야 그게? 사람이 곧 하늘이래. 사람이 곧 하늘이래. 수직화가 아니라 수평화를 이루는 정말 혁명적 사상, 혁명적 논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놀랍더라고요. 와, 야 그러네. 종교의 어떤 수직화조차도 수평화로 만들겠다는 이 놀라운 세상이 통학이었구나. 엄청나구나. 자, 그럼 인내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상. 이 인내천은 지금 여러분들의 사상,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가능한 시대에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반란의 명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결국 그러면 춘향은 죽은 거야. 그런데 이 최시영이 그 최초가 죽었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이 최시영이 이 동학이라는 것을 계속 알리는데, 자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이 보은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도 보은은 톡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 최시영이라는 인물인데 계속 왜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체제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양반주의 상민체 이 천민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계속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있다가 이 최시영이 이 동학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본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1880년도에 이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동학의 어떤 교리죠. 그런 것들을 인쇄해가지고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읽어가면서 동학이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맞는데?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수익적 개념 신과 인간의 수축 이거 말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이 수평적 개념으로 새로운 세상 개벽을 한번 만들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드디어 이거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과제. 이게 바로 다음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줄 수 있는 우리의 선물이다. 라고 판단한 거야. 그러면 그런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불을 끌려나가려면 본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본부를 어디로 정할까? 이 조선 팔도에서 본부를 어디로 정할까? 고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 핵심 장소, 그곳은 바로 보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시영은 이 보은을 바로 이 동학의 그 씨앗이 피어날 수 있는 그 중심지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보은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과제를 풀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센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보은에. 다시 한번 계한기의 과제가 뭐라고요? 신문제부터 해방이야.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센터가 이 보은에 만들어진 거야. 이 보은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이 철도가 놓아지면서 경부선 철도가 놓아지면서 이 한반도의 중심이 어디가 됐어요? 서울 벗어나서 어디가 됐어요? 대전이잖아. 대전. 그죠? 철도가 지나간 대전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철도가 놓여지기 전까지는 이곳 보은은 이 한반도에서 삼남대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가 지나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거든. 최시영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은을 바로 그 동학에 씨앗이 피어날 수 있는 센터, 그것을 만든 거예요. 자, 이 보은은 그런 작업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80년대부터 공주 삼례 한양,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맞춰보세요. 천주교 신부를 죽였어. 프랑스 신부를. 그러자 프랑스가 열받았어. 그냥 쳐들어와.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저 뒤에 점프하고 계신 분 누구세요? 네, 저 뒤에 좋아요. 저 뒤에 한번 마이크 한번 혹시 있을까요? 네, 저 뒤에. 좋아요. 네. 아니, 저는 저 정말 감독님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요. 자, 혹시 지금
뭐 하세요? 네? 저 뭐 하고 있냐고요? 뭐 하시는 분이 학생이세요? 아니요, 저 김브러스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여기 보훈 출신이세요? 아니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상북도 구미인데 고등학교를 보훈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경상북도 구미 출신인데 고등학교도 보훈에서.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름이 뭐죠? 저 박지원이요. 자, 지원님. 네. 프랑스 신부가 죽어서 프랑스가 열받아 쳐들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정답은 병인양요. 정답 받아주세요. 와! 나이스. 감사합니다. 선물 좀 주세요. 맞습니다. 병인양요였죠. 1866년 병인양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천주교가 이단시 돼요.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등을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위에 있지만 그 밑에 인간들은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천주교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동학은 하나님조차도 밀고 내려온 거예요. 동학은 모두 다 하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어쨌건 천주교도 평등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단시 돼요. 자, 그러다가 1886년에 그 프랑스와 우리가 수교를 맺어요. 수교를 맺어요. 82년도에 미국하고 수교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4년 뒤 86년도에 프랑스와 수교를 맺어. 자, 이렇게 되면서 천주교 포교가 허용이 돼요. 천주교 포교가 허용이 돼. 1886년도부터. 자, 같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천주교, 같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학. 아니, 같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천주교는 지금 허용을 해줬어. 근데 왜 동학은 허용을 안 해줘? 그렇잖아요. 천주교는 되는데 왜 동학은 안 되냐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동학, 쫓아다니고 있는 동학, 반체제라고 낙인 찍혀있는 이 동학 교도들이 우리도 종교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종교도 포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천주교처럼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인예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동학을 처음 창시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최재우. 이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도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포교가 이제 허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82년도 공주에서 최재우 교조의 신원을 회복해달라 라고는 명예회복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랬더니 성과가 있어. 이 과정 속에서 동학교들 너무 괴롭히지 마라. 그 지방과 사도가 알았어. 동학교들 내 괴롭히지 않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그래? 되겠는데? 라고 해서 3배에서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최재호 명예신경 해달라. 명예회복해달라. 성과 있어. 좋아. 그래? 그럼 이렇게 지방관 사도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거 말고 아예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학을 합법화시키자. 그럼 중앙정부에다가 얘기하려면 어딜 가야 돼요? 환양 가야지. 그래서 광화문 앞에 간 거예요. 광화문 앞에서 그 추운 겨울날 엎드려가지고 우리 동학 문제가 없는 종교니까 포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 고종이죠 그때. 고종정부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이거를. 결국은 광화문에서 우리 그 교조신호운동 이거 좀 해주세요 했는데 실패를 해.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해야 될지 못했잖아. 지금 막 울분이 막 넘치고 있는 거야. 그 시대에 어떤 모순을 갖고 있는, 모순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동학의 씨앗이 뿌려진 본부가 어디라고? 보훈. 이곳 보훈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 이거 정말 장관인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동학농민운동 고부봉기 출발해가지고 저쪽 우금시까지 가도 기억나시죠? 그 출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흐름, 이게 보훈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훈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냐? 2만 명이 넘었고요, 3만 명이 넘었고요, 4만 명이 넘었고요, 거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시대 정신인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야.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돼. 일자리가 없어. 너무 시대가 힘들어. 청춘들. 보훈에 와서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돼.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보훈에 온 거예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신문제 속에서 내일은 구덕이야.
나 구덩이로 불리기 싫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모인 거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시대의 모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 보훈에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이면서 이런 문제점들의 출발이 어디냐 도대체. 그러면서 이곳 보훈에서 놀라운 깃발이 하나 제대로 꽂힙니다. 자, 이제까지는 여러분들 동학이 우리 종교, 우리 동학 이거 이렇게 불법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우리 합법화시켜주세요. 종교적 차원의 운동이었다면 이것 보훈에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깃발이 하나 정확하게 올라와요. 그 이전에도 그 깃발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깃발이 올라와요. 이 깃발이 뭐였냐면 바로 첫 외양 창리. 바로 이 사회의 모순들, 그 모순의 출발이 바로 일본, 서양 이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들을 먼저 물리치는 것, 그래서 새로운 깃발을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정확하게 깃발을 꽂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동학은요 종교적 운동이 아니라 정확하게 종교적 운동을 포함한 정치적 운동으로 확대가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개항기의 과제가 뭐라고요? 신문제로부터 해방이야. 그런데 그 신문제로부터 해방을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척외양창의라고 하는 숙제를 해결해야 그 과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동학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신조차도 사람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모든 것은 평등하다. 라고 이야기된 이 인내천과 척외양창의, 외와 양을 물리쳐서 새로운 정의를 세우자 라고 했던 이 모습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선언을 한 장소가 어디다? 그게 보훈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척외양창의 이 정신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후에 의병운동 그리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으로 연결돼요. 인내천, 여러분 이 척외양창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훈에 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벌이는 그 과정,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는 이 과정,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과정 없어요. 왕이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보훈에서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만년 역사에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은 없었어요. 민주주의,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했다는 그 모습들이 이곳 보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이 인내천이라고 하는 이 모습들은 아까 제가 광복 이후의 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과 독재로부터 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인내천, 이 척외양천은 이후 일제강점기 3.1운동으로 광복 이후 4.19, 5.18, 6월 항쟁까지 계속 이어지는 출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현대사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동화, 삶이 곧 하늘이다. 구덩이로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이 귀한 사람이 구덩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근데 여러분들 이 동학은요, 인내천이라는 사상은요 이제 좀 더 확장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늘이다. 옛날에는 소외받고 있는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천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린 지구인들이에요. 이 지구에서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자연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동학의 정신, 모든 만물이 존중받아야 되고 모든 만물이 귀하다. 저는 이거는 과거의 사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을 이 동학은 이야기해주고 있다. 바로 이렇게 종교와 정치의 모든 출발점, 그 기준점을 잡아줬던 그 장소가 보훈이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그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이 보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도 보온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 보온이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보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쯤은 기억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의미를 부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팀을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더군다나 여기가 저희 처가댁이다 보니까. 근데 또 지금 보니까 이 친구 나 기억나는 것 같아. 너 혹시 제천에도 왔었니? 초정에도 왔었니? 그러면 청주. 그쵸? 지금 팀장님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제가 청주의 직지문화제라는 그 행사에 팀장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외부에 나와서 이벤트 활동을 하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는 친구 여기도 있었네요. 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기념 촬영하는 시간을 좀 저희가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보통 다른 그 강연자분들께서는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하는데 꼭 이렇게 꼭 너무나도 여기 이 지역에서 뵙기 힘드니까 해주신다고 하셔서 흔쾌히 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보다는 아까 들어오시면서부터 멋진 포토존을 저희가 만들어놨잖아요. 그쪽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네네,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야 돼서 혹시 이제 대구로 가실 분들은 좀 가셔도 되고, 우리 선생님과 함께 기념 촬영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좀 계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의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도 좋았는데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잠깐 여기 자리에 계시면 우리 기념 촬영하실 분들은 저희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